대한민국 해병대가 더 강한 전투부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 추진하면서 공중, 해상, 또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 기동군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요, 제76주년 해병대 날을 앞두고 해병대 미래 전략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출연자 모셨는데요. 현재 해병대 전략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제33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이상훈 전 사령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병대 하면은 뭐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안 그러시는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령관 지내실 때는 서슬 펄으셨네요. 군복 입을 때하고 사복 입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오늘 옛날 또 기억도 살리시고 또 여러 경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계신 곳은 해병대 전략연구소예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해병대 전략연구소는 한 20여 년 됐죠. 우리 예비역들 중에서 이제 국가안보하고 모군 해병대 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이나 뭐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건립한 비영리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해병대 그러면 국내외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가 또 한 축 네.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모군을 지원하는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해병대 뭐 전우들이 모이는 걸 좀 넘어서 좀 그렇죠. 생산적인 일을 좀 해보자. 전략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네. 석박사들, 뭐 군사 전문가들, 뭐 네. 기타 분야의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상륙 공격 헬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해병대가 2023년입니다. 그때 상륙 기동 헬기죠. 마리논을 전력하면서 이제 공중 기동력을 예, 확보했습니다. 여기다가 상륙 공격 헬기를 배치한다면 지금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하긴 하잖아요.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감히 제가 7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그 말은 그냥 헬리콥터라는 자산을 도입했다는 의미보다 훨씬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헬리콥터나 이런 항공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한 40여 년간 노력해 왔고 그 기동 헬기라는 것은 벌써 나와 있고 이제 공격 헬기가 나와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전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이 해상으로만 집중됐던 상륙 작전이 이제 입체적으로 되고 속도도 고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륙작전 체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륙작전 말고도 아시는 것처럼 서북도서를 지키는 게 해병대지 않습니까? 서북도서가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뭔가 전력을 보강해 주자 해서 항공 전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하고 보강하는 자산도 될 것이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뭐 산불 이런 곳이나 국가유기시에 신속 기동부대가 투입되듯이 헬리콥터를 이용한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의 기동성이 보장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작전을 미군에 의존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병대가 또 있잖아요. 예. 거기 그동안은 많은 그 부분들 의지했던 건가요? 그동안은? 그렇죠. 여태까지 상륙훈련을 한 40년간 할 때 전부 미 해병대의 헬리콥터를 타고 상륙작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씀대로 뭐 무기 하나 더 생긴 정도가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가 커다란 있다. 의미를 불사. 이게 그냥 헬기가 아니고 공격 헬기예요. 화력이 좀 궁금한데 상륙 공격 헬기 이게 줄여서 뭐 MAH라고도 이제 네네. 쓰기도 하던데 이 전투 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해병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륙작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굳이 상륙 공격 헬기 말고 해병대 공격 헬기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아예. 예, 그래서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화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MAH잖아요. 이 플랫폼은 이제 마리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대 속도가 260km/h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고요. 항속거리는 약 500km이고 해상과 함상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방연과 부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보게 되면 워존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무기 체계를 잘 설명해 주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MI-24 이게 이제 러시아제 공격 헬기거든요. 네. 람보3 나오면 네. 여기서 이제 공격 헬기가 막 둔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인드라고 불러요, 저희가. 나토에서 그걸 부르는 코드명이에요. 그게 하인드라는 뜻이 암사슴 또는 궁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좀 폄하하는 뜻이 보이죠. 근데 이 워존에서
외형은 좀 하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청나게 큰 화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차세대 상륙 작전의 뭐 게임 체인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예. 아, 이렇게 생긴 예,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형이고요. 보시게 되면 화력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좌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그 날개 끝 부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적 항공기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공대공 유도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미스트랄 3가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적외선 유도 방식이고요. 7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면 사각형 모양이 4개가 있죠. 네. 이게 뭘까요? 기관총 같이 생겼는데 오, 아니에요. 요즘엔 더 좋은 유무인 미사일- 복합 전투체계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게 최초에 나왔지만은 과학기술 발전되게 되면 이 MAH하고 무인 체계가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형 무인 체계가 발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모형화 시켜 놓은 아, 그럼 거고요. 요거는 사람이 조정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는 예. 무인으로. 예. 들어가서 이제 예. 유무인 복합. 그래서 맨드 앤 언맨드 팀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네 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이렇게 홍보했던 청검. 8km까지 가게 돼 있는 청검이고요. 이게 이제 헬파이어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로켓포 있죠. 이게 이제 2.75인치인데 유도 및 무유도 로켓탄으로 갈 수가 있고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터렛건인데 20mm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기체계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군사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이 강제 진입 작전. 그 중에서도 해병대가 수행하는 상륙 작전이에요. 그러면은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은 적도 어느 정도 이제 상륙 지점에 대해서 포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다가 장애물도 설치하고 병력도 설치하고 화력 설치하고 온갖 걸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병대가 그 길을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게 된 무장체계가 8km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접 전투와 중심 전투를 같이 하게 하면서 해병대의 생존성을 이제 강화시켜 놓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에서 화력이 있기 때문에 전투 효율성 극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무기체계고 우리나라 해병대 역사에서 이제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무장 중에서요 천검 이제 우리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우리가 독자 개발했고 차세대 공대지 네네. 미사일이에요. 이 상륙 공격 헬기에 탑재될 천검만의 어떤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MAH의 무기체계 중에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하게 되면 탱크 저격수의 영어명이 탱커 스나이퍼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줄여가지고 타이퍼스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제원을 보게 되면 길이가 1.7m이고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경이 15cm이고 발사중이 35km예요. 근데 관통력이 1m.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도 능력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 모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유사시에도 이제 뭐랄까 그 완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헬파이어 2 미사일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워존에서 그거를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같은 유사한 어떤 무기 체계 중에서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데 이게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이 딥러닝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이 보자마자 때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항공기가 위에 떠 있다가 호버링을 오래 하면 할수록 취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빨리 쏘고 빨리 식별하고 쏘고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면서 센서 투 슈터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이 헬기하고 청검 사이에 강섬유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 전송을 통해 가지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근데 아까 호버링을 하게 되면 생존성 문제가 있지만 이건 또 운용의 묘로서 이제 차폐 지역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체적으로 이제 식별하는 정보도 있지만 지상 부대라든가 저 멀리서 운용하는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이 정보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청검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꿈의 어떤 무기가 될 수가 있고 이 MAH에 8발이 장착되기 때문에 이게 상륙작전하게 되면 한 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륙작전의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무기 체계와 조직 편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의 무기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헬기 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요. 반세기 만에 해병대 항공단이 재창설됐기 때문인데요. 창설엔 재창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항공 작전하면 공군이 있고요. 또 육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거기서도 헬기를 운영하고. 근데 해병대만의 독자 항공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고 네. 제일 답변하기 힘들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해공군도 다 헬리콥터가 있는데 해병대도 또 가지냐?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 차원도 있고 합동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전에서 각자 다 가질 필요 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인데요. 해병대가 싸우는 전장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상륙작전은 예를 들어서 원산이나 대동강 지역이나 적 후방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든지 지금 같으면 백령도 연평도로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실제 지원을 요청할 때 즉시 해군이나 공군이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전장을 관리하는 해병대에는 한 몸과 같이 따라다니는 헬리콥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이제 자기 결의대로 하면 싱글 배틀 필드라 합니다. 단일 전장을 관리하는 그 속에 지상군도 있고 항공도 있고 군수 지원도 함께 다녀야 된다. 이게 통합체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병대의 그런 헬기의 필요성이 있고요. 항공단을 부활한다는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해병대는 창설하고 6.25와 베트남전을 겪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아 저렇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내가 필요할 때 항공기가 와주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항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해병대의 어떤 부침의 역사 속에 네. 해병대 사령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런 우리 항공 자산들이 다 해군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시 수원 사업으로 40년간 노력해서 네. 항공단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원위치가 된 거다. 감히 우린 제2육군도 아니고 예, 예. 제3의 공군도 아니고 해병대만의 영역에서 싸우는 수단이 항공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직 사령관께 제가 했던 질문이고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또 이제 사령관까지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으신 거잖아요. 네, 굵은 뼈도 다 굵었어요. 그러니까 잔뼈 굵은 뼈 다 네. 굵으신 건데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아 이거 해병대 이거 항공단 진짜 필요하다 이런 걸 느낀 아니면은 이게 참 활약상이 크다 이런 걸 느낀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뭐 전사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장진호 전투라고 유명한 예병대의 철수작전이 있잖아요. 개마곤에서 영하 40도가 넘는 데서 일개사단이 철수하는 그런 작전에서도 항공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했다. 그때 증언한 유명한 그 증언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해병대를 구하러 오는 거는 해병대 항공이었다. 다른 항공은 눈보라 치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더라. 근데 해병대들은 한다. 해병대 전우를 구하러 귀신도 잡으니까. 뭐 그렇죠. 목숨을 걸고 들어오더라. 예. 그래서 미 해병대의 유명한 또 해병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명언이 있죠. 우리는 절대 전우를 전장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죽어도 반드시 구해낸다 하는 그런 말들이 이런 해병 항공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고 평시에는 국민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재난재해에 투입하고 싶어도 즉흥성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상륙군과 기동자산이 같이 합쳐졌을 때 네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6.25 전쟁 때 해병대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잖아요. 뭐 6.25가 아니더라도 전투사를 딱 짚어봤을 때 해병대가 굉장히 활약한 빛났던 전투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6.25 때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마고원에 싸웠던 장기전 전투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전투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장단 사천강 지구 전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6.25 전쟁이 끝날 말미가 되게 되니까 휴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치라도 더 많이 빼앗은 곳이 나중에 우리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이제 서울 쪽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투 앞에는요 사천강이 있고 뒤에 임진강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해병대가 배수진을 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공군이 이제 그 인해 전술로 재파식 공격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네. 전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곳에서 해병대가 무려 495일 동안 버텨냅니다. 예. 495일 동안 버텨내고요. 아니 빠져나올 데가 없는 예, 없죠. 지형이잖아요. 아니, 해병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군 피해를 보게 되면은 전사가 766명, 부상이 1938명이고 반대로 중공군은 전사가 14,011명, 부상이 12,011명, 포로 42명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만큼 하는데
우리가 군사작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강이 앞뒤가 있지만 앞쪽에 있는 강을 중공군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올 때는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그걸 결정적 지점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력을 집중해서 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1연대 전투단에 포병 중대는 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도하를 또는 이제 도섭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현대적 관점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MH가 있었다면, 해병대 공격 헬기가 있었다면 그 넘는 중공군이 사람은 많지만은 그 약해지는 순간에 화력전을 했다면은 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우리가 대승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병동들이 같이 합동, 그다음에 연합, 그다음에 재병합동 싸우지만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공통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해병대에 즉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군도 육군 항공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해병대도 그런 논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화력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6.25 전쟁 너무 옛날 얘기한다. 예를 들면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뭐 태평양 전쟁, 이오지마 전투 여기서는 인명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이 과연 필요하냐, 무용한 거 아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1세기 들어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량 인명 손실이 난다면 엄청난 반대급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상륙작전의 개념은 과거 해양전력에서 거함고포, 큰 배, 큰 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작고 빠르고 민첩하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다 준비된 데가 아닌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못한 곳을 기습적으로 가서 선점하는 그런 개념의 뭐라 그럴까 전략적 타이밍을 가진 상륙작전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특기고요. 그런 것 중에 특별히 요새 새로 나온 개념이 이제 위치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빨리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점해서 이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의 수단으로 상륙작전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주요한 전략도사라든지 주요한 항구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라인의 항행을 통제하는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통제해서 거기서부터 그 주변 지역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무기 체계나 이런 전쟁 양상이 바뀌면 상륙작전의 형태나 방법도 또 그러한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상륙작전은 국가 이익과 군사 전략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과 가치로서 계속 발전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륙작전이 무용한 게 아니라 상륙작전이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화해야 되는 거죠. 진화해야 되는 네. 건데 아까 그 헬기 보면서 유무인 얘기 하셨어요. 모든 현대전 이제 네네. 유무인 복합 체계다. 그러면 이 해병대 상륙작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인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진입 작전 중에 상륙작전 할 때가 이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무인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선 무인 전투 후 이제 유인 전투로 가는 어떤 유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1950년 이제 그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이제 괴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의 지향길로 나가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죠? 중공군이 들어왔죠.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메가더 장군이 실시했던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항상 후방에다가 서해안과 동해안에 많게는 3분의 1의 전력을 해안방어부대를 만들어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가 강습을 하거나 기습적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무인 체계도 뭐냐면 결국에는 GPS라든가 이런 기반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 러시아로 파병을 하면서 이 전자전에 관련된 많은 학습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PS를 제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럼 기존에 있는 어떤 GPS 교란이나 제밍을 할 수 있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인 체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AI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영상 인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파이버 옵틱. 그러니까 이제 광섬유 드론 이런 것들로 무인 체계를 해야 된다. 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상륙작전에서는 뭐니 해도 화력의 우위가 중요해요. 아까 MH에서 제가 화력을 근접하고 중심을 같이 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의 종류가 뭐냐면 자폭 드론은 가야 된다는 건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 지역에는 스위치 블레이드 형태와 같은 미사일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저반이 시작되는 근접 전투 지역에서는 FPV형 자폭 드론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자마자 때려야 돼요.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가 이제 어떤 적의 어떤 상륙을 저지하는 부대보다 빨라야지만 생존성도 올라가고 전투 효율성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인 체계를 우리가 해병대가 염두에 두고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륙 작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륙 플랫폼도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병력과 장비를 유사시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상륙작전의 기본 특성상 상륙하고자 하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가 될 수도 있고 도소도 될 수 있으니까 플랫폼이 없으면 너무 먼 거리를 갈 수 없으니까 해군이나 공군이나 아니면 다른 군의 합동 자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상륙작전은 해병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해군이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 되고 어떤 때는 공군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플랫폼이 더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상륙 장갑차죠. 싣고 가서 물에서 진수시켜서 몇십 킬로를 달려서 상륙 해안으로 올라서는 거니까 그러면 또 공중에서는 헬기가 그 위를 엄하면서 날아가고 이런 상륙 수단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 계속 발전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속도가 커다란 조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다음 조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유인과 무인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커맨딩 컨트롤이 될 것이냐. 차량과 지내셨을 때는 해병대 작전이 이제 무인 체계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예상을 하셨었어요? 이제 미해병대를 방문해서 미해병대는 벌써 드론 대대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지금 교수님 얘기한 대로 상륙 초기는 무인이 하고 뭐 중간부터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체계를 바꿨다. 그래서 제1파 자유라 무인 체계라는 개념으로 전력도 발전이 되고 결의도 발전이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뭐 10년 전에 미국은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 해병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그 해안으로 해서 이제 그 저반을 통해 갖고 돌파구를 형성해 갖고 계속해서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했지만 지금 영역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지혜, 공, 그다음에 전자기, 스펙트럼, 사이버, 우주까지 해병대 다 사용하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오는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형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병대의 어떤 임무가 복잡해지고 무기체계가 다양화되게 되면 그런 서로 다른 유형의 어떤 데이터들을 실시간대 처리를 해야지만 무인체계를 운영하든 유인체계를 운영하든 간에 감시 결심 대응 주기를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다행히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아이언 머린 대대라는 어떤 전투 실험 부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터미네이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지뢰적 발전을 통해서 자동화, 반자율화, 자율화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율화 단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투 실험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덧입혀 가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사학회 4.0을 보게 되면 육해 공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병대의 상륙전까지도 이 무인 체계랑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하고 그게 계획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전투 실험 대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해서 최초에 나가는 일제파가 이제 유인이 섞여 있다면 그건 엄청나게 피해가 되잖아요. 근데 무인 체계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많이 줘야지만 이제 효과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무인 체계, 그다음에 유무인 복합, 그다음에 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적도 제파식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제파식으로 가는데 그 제파가 간단 없이 뭐에 간단 없이 데이터의 어떤 송수신이 간단 없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실시간대 빨리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해병대 적보다 빠르게 상황 판단 결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해병대 전투 역량 또 실전 대응 능력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네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었는데 당시 이제 K9 자주포로 단 13분 만에 북한의 포격을 무력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원래 해병대 하면 기동하고 돌격 중심이잖아요. 근데 서북 도서는 지형적으로 고립됐단 말입니다. 여기 방어에 왜 투입이 됐을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좀 국방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한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륙작전을 안 하고 왜 섬에 들어가 있어? 아까 잠깐 얘기 좀 해주셨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사를 좀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6.25 때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동서에 있는 섬들을 확보해서 북한 해군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동해안에는 원산 앞바다까지, 서해안은 대동강 하구까지 가서 수많은 섬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휴전이 생기니까 38도선 이나면 다 철수해라. 해병대는 못한다. 유엔군 사령관이 내려오라 해서 내려온 데가 백령도하고 연평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그쪽에 있는 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생사공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병대가 상륙작전도 하면서 네. 섬을 지키는 군대가 됐는데 아까 현대적인 상륙작전에서는 또 전략도서를 선점하거나 미리 들어가서 해양을 통제한다는 개념이 살아나니까 네, 네. 서북도서가 딱 또 맞아.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많으니까 그렇죠. 해안선에. 네. 그 얘가 이제 연평도 백령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후방에 있는 경기도의 한 3배가 되는 경제 수역이나 이 조업 지역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앞바다까지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북도서가 NLL과 함께 영토 방위의 상징으로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력의 전략도서 작전과 연계해서 서북도서도 북한과 북한 A2AD, 중국의 A2AD에 대응하는 어떤 동맹과의 같은 관점, 또 미래의 전략도서를 지킨다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게 있겠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북 도서, 그러니까 섬 예. 지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다 했을 때 바로 내려올 수가 없고 그 섬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병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막 도발하거나 공격하거나 하기 어려운 이유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네. 40년간 계속 도발을 하려고 했고 네. 그것의 마지막 단계가 직접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고 네. 이거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만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한반도의 화약고처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우리 해병대가 지금 저희가 자꾸 섬 얘기하니까 뭐 갇혀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협력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서 다국적 연합훈련이 있었어. 이거 이름이 코브라 골드였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5개 나라하고 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 해병대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이 코브라 골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중요성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중국과 전략 경쟁 할 때 중요하게 됐잖아요. 이게 태국 합참이 주도를 해가지고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적이고 이제 좀 평화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적을 억제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어떤 뭐랄까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작지만은 이제 완벽한 어떤 그런 전투력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이제 태국 일대에서 진행된 건 사실이고요. 한국, 미국,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의 해병대가 다 참석을 하면서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병대 1사단 이하의 이제 73대대를 중심으로 해서 병력 한 210명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수륙 양용 장갑차 KAV하고 K55 자주포 등 11종의 어떤 장비가 보냈어요. 그래서 대대 전투단을 편성해서 보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30일 날 이제 그 미국 해상 초기기에 의해서 이제 정찰 해안 정찰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태국 해병대의 어떤 수색대가 들어가서 연안 정찰을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한미 태국의 이제 그 해병대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그 상륙을 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에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단독이 아니라 연합으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작은 어떤 대대급의 전투단이지만 이만한 효과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준동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여기뿐만 내륙의 어떤 훈련도 있고 다른 훈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한번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훈련을 나갈 때 이제 유인 체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해병대가 가야 될 때 실제로는 어떤 참가는 하지 못하지만 주둔지 활동이라든가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같은 것들 이제 아이언 머린 대대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더 전략적인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병대 얘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 미 해병대 네네. 우리가 많이 협력을 하는 네네. 거긴 전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군사의 어떤 변화라고 합니다. 군사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고 그 밑에가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근데 미 해병대가 혁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살 깎아먹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에 이제부터 시작돼서 향후 10년 동안 실시가 되는 건데 이걸 영어로 이제 폴스 디자인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7월에 이제 제38대 미 해병대 사령관인 데이비드 버거 대장께서 6개월 동안 이제 10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예요. 우선 해병대의 총 병력을 10년간 18만 9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줄인다. 네, 줄인다. 예. 아,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줄인다. 예. 그다음에 보병대대도 24개에서 21개로 줄인다. 포병대대도 21개에서 5개로 각각 줄인다. 예, 줄인다. 미 해병대 내에 있는 에이브람스 전차 대대는 완전히 해체한다. 예? 그리고 해병대의 상징인 상륙돌격 장갑차 중대도 6개, 4개로 감축하고 AH-1 공격 헬기와 CH-53 등 대형 수송 헬기, MV-22라는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도 줄어든다. 아니 다 이 정도면 미 해병대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럼, 예. 미운 털 박힌 예.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맞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줄였으니까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이 대부분이 뭐냐면 드론, 그다음에 미사일로 무장한 이제 50에서 100명 사이로 어떤 조직을 최적화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미사일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7개에서 21개로 3개 중대를 3배 가량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거 달라. 이만큼 줄일 테니까 이 전력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22년도 최초의 계획에서는 해병대에서는 F-35 353대, F-35C를 67대 요구했지만 얼마 전에 그 발표한 25년 계획에서는 F-35B를 280대, 그다음 F-35C를 140대 변경했어요. 결국에 뭐냐면 F-35B를 줄이고 F-35C를 늘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거예요. F-35C는 짧은 어떤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호핑이라고 하거든요. 해병대가 섬뛰기 작전을 한다 할 때 이런 F-35B는 섬에다 갖다 놔요. 수직 이착륙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으로 정비한 소수 병력이 점거를 하고 거기다 F-35도 갖다 놓고 아니면 무인체계 위에 갖다 놓고 하면서 A2AD를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군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정찰 드론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첩보를 가지고 자기네 어떤 화력을 투사하는데 F-35B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드론 전력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사력이 되면은 해병대 전체가 다 이제 컨벤셔널한 어떤 전력들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이런 첨단 전력 주고 나는 과학기술군으로 변모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제시한 것이죠. 이렇게 미 해병대 전력이 바뀌면요. 연합 그 작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다행히도 그 버거 대장이 저하고 같이 근무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뭐 한 2,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연구하고 뭐 그 사람의 철학, 이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이 폴스 디자인 2030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 4, 5년간 추진하면서 미 해병대도 내부적인 반발이 많았어요. 혁신을 하면 반발이 있게 되잖아요. 전통적인 상륙작전을 벌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조직 내외에서 반발도 있고 우리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한미연합으로 상륙작전 한다는 거 안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25년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전통적인 상륙작전을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의 해양 대륙과 우리 해양 세력의 싸움에 맞서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미 해병대의 모습이 70여 년간 우리와 같이 해온 어떤 우리는 형제 해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물론 뭐 우리와 규모와 수준과 능력이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군사 혁신을 통해 가는 방향에 동의하고 또 우리는 어차피 동맹으로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름 우리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개념의 부대 구조, 전력, 싸우는 방법, 교리 개발,
실대에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6.25 전쟁 당시에 활약했던 미 해병대 중에는요, 세계 100대 전쟁 영웅에 이름 올린 탄약병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아닙니다. 디파고에서 만나보시죠.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이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 영웅, 레클리스입니다. 한 마리 말에 불과했던 레클리스가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영웅의 이름을 올린 걸까요? 6.25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휴전 협상을 앞둔 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특히 38도선 부근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양측의 필사적인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바로 그 전쟁터에서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탄약이 바닥날 때면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클리스, 미 해병대 제1사단에 소속된 군마입니다. 탄약 보관소에서 최전선까지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한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에게 탄약을 공급한 레클리스. 놀라운 건 모든 걸 안내병 없이 혼자 해냈다는 건데요. 레클리스는 여느 말과 달리 전장의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철조망도 쏟아지는 포탄도 그를 막지 못했는데요. 길을 가로막은 철조망은 뛰어넘고 적군의 포탄이 날아오면 스스로 엎드리며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레클리스 덕분에 포신이 녹아내릴 때까지 사격을 계속할 수 있었다. 레클리스의 활약에 한 동료 해병대원은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는데요. 전투가 유난히 치열했던 어느 날, 레클리스는 100kg이 넘는 포탄을 메고 50번 넘게 산길을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병대가 그날 하루 사용한 포탄의 95%를 모두 혼자 옮겼는데요. 무려 286발, 무게로는 4,000kg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포탄 파편에 맞아 눈과 옆구리가 찢어져 피를 흘려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레클리스. 치료를 받은 뒤에는 부상병들을 안전지대로 후송했는데요. 덕분에 부상병들은 목숨을 구했고 그 기세를 몰아 미국 해병대는 중공군이 기습했던 전초를 탈환하고 최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승리에 기여한 레클리스 병장. 레클리스의 입대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바로 미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에릭 패더슨 중위입니다. 패터슨 중위는 서울에 자리하고 있던 경마장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아치메라는 이름의 경주마 레클리스를 만납니다. 아치메는 약 140cm 키의 작고 단단한 제주 앞말이었는데요. 아치메의 체형이 좁은 산길을 다니기에 제격이라고 판단한 패터슨 중위는 주인에게 $250를 주고 아치메를 인계받습니다. 한국 태생의 경주마 아치메는 그렇게 미 해병대의 탄약병으로 입대하는데요. 그리고 병사들은 아치메에게 어울리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추울 땐 막사에서 함께 잠들고 휴식을 취할 땐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눠 먹으며 전우회를 다진 해병대원들과 레클리스. 레클리스는 1953년 7월 전쟁이 멈추기까지 단순한 군마를 넘어 자랑스러운 미 해병대로 전우들과 전장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후 레클리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동료들과 헤어져 홀로 한국에 남았는데요. 하지만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한 해병대 중령은 레클리스의 사연을 신문에 기고했고 신문을 읽은 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레클리스의 귀국을 요구했는데요. 급기야 한 선박회사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미국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레클리스는 휴전 후 1년여 만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레클리스가 도착하는 날,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환영 인파로 가득 찼을 정도로 당시 미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 해병대는 레클리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전투 중 부상자에게 주는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했고 군마로서 최초로 하사 계급장을 부여했습니다. 레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의 해병대 기지에 머물며 자식 3마리를 낳았는데요. 1968년 20세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며 해병대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국립해병대 박물관을 비롯한 전역에 레클리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레클리스를 기리는 물결은 최근 한국까지 이어져 그가 전투를 치른 경기도 연천을 비롯해 제주에도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맹활약한 작지만 강한 말 레클리스. 레클리스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네, 해병대 창설 76주년을 맞아서 오늘 디펜스 프레임에서는 해병대의 전력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 국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중국과 일본 같은 이제 주변 국가들은 상륙 전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21세기 들어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상륙 전력을 가진 국가들이 대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아마 영내 영토 분쟁, 뭐 도서 탈환, 뭐 확보 이런 경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중국은 이제 육전대라 그래서 전 세계 해병대 나온 해병대가 한 20몇 개 나라 되는데 그리고 뭐 해군 보병이니 뭐 다른 모습의 이렇게 해병대 모습을 띈 군대는 많지만 정확히 해병대라고 하는 거는 한 20개 나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0만에서 40만까지 늘리겠다. 뭐 대만 해협을 대비 또 남태평양 군도들 이런 것도 대비하겠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육군 자위대를 좀 개조해가지고 수륙 기동단이라는 그런 기동단을 만들어가지고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현대 자산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MV22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트리플 AAV라는 장갑차라든지 또 거기는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인이 훈련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자기들 제2머린이라 합니다. 제2머린. 그러니까 일본 머린이다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미 해병대의 복장, 뭐 관습, 문화, 전통까지 따라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미일 동맹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주변 국가들의 가용한 전력들을 통합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뭐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해병대가 소외될 수 없잖아요. 글로벌 전략 기동군으로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서해안에서 요 근래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냐면 중국이 남사군도처럼 서해안 저쪽에 이제 접경하는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이제 양식을 위한 어떤 연구용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무인체계라든가 통신의 발전 기지라든가 중계에 서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해가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 그런 어떤 그런 도서, 인공섬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 도서의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해병대는 반드시 3단 기술군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절벽 때문에 이제 병력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피 흘리는 전투를 하게 되면은 국민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유인체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반드시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폴스 디자인 2030에서 유의미한 어떤 미국의 변화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내부로서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 해병대가 가시적 성과로서 보병 분대의 구조를 바꿨어요. 원래는 13명이었어요. 분대장 1명에 파이어팀이 4명씩에서 3개 있었는데 이거를 드론을 집어넣으면서 분대 본부에 SO, 시스템 오퍼레이터와 그다음에 부분대장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근접 전투를 하는 아까 있는 앞에 있는 파이어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드론과 로봇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SO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력이 딱 뭐랄까 획득되게 되면 분대장을 지휘해야 되니까 부분대장이 바로 화력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까 전투 실험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구조를 좀 가감히 바꿔서 이제 그런 상용 드론이라든가 로봇들을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해병 대원들한테 우리가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많으실까 싶은데 이제 76주년이잖아요. 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6주년입니다. 아, 벌써 나이가 작년을 넘어서서 그러네요. 이제는 손주를 볼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국민에게 뭔가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항공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전력을 받았으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우리 전력을 운영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단계가 됐다 해서 더욱더 이 해병대 공직이동부대의 모습을 보이는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해병대는 정말 군대 오고 싶은 사람만 뽑아서 합니다. 지원제죠? 지원제죠. 다 지원이에요? 네. 저희는 뭐 한 명이 오더라도 지원제 유지한다라는 각오로 그래서 뭐 많을 때는 경쟁이 심했기도 하지만 네. 뭐 장교든 부상아이든 병원 다 지원제다. 그래서 1%의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의지와 정열을 불태우고 있고 싶은 사람만 와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정말 오고 싶고
자기를 시험해보고 싶고 불태우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만의 전통 문화 그런 거를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와 국민이 믿을만 하게 어떤 임무도 줄 수 있는 군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병대로 거듭나는 네. 76주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 지원된 줄 몰랐거든요. 여성이라서 모르는 거겠지만 지원하는 건 알았는데 100%인 줄은 몰랐어요. 예, 장교, 부사관, 여군, 남군 다 지원입니다. 교수님 왜 옛날에 지원 안 하셨어요? 너무 힘들까 봐? 집안이 육군. 그렇군요. 동생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네. 동생은? 네, 부사관 역시 출신입니다. 정말. 저 혹시 힘들어서 안 가셨나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자, 네, 상륙작전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완수해온 해병대, 항공전력을 갖추고요. 입체 기동이 가능한 공지 기동 전략부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국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전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